16세기 조선, 참 혼란스러운 시대였죠. 바로 그 속에서 푸른 연꽃처럼 정말 맑고 고든 삶을 살았던 한 학자가 있었어요. 자신의 호, 청년처럼 살다간 이후백 선생. 자, 오늘 그분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이분의 호가 바로 청년, 푸른 연꽃이에요. 참 멋지죠? 근데 이 호가 그냥 멋지기만 한 게 아니라 이후백 선생의 삶 전체를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는 상징 같아요. 왜냐하면 격동의 시대라는 그 혼탁한 물속에서 순수함과 고결함의 꽃을 피워낸 그 삶이 정말 이 푸른 연꽃 같았거든요. 그의 삶이 왜 연꽃과 아팠을까? 궁금하시죠? 자, 먼저 그의 어린 시절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천재성은요, 아주 혹독한 환경 속에서 오히려 더 빛을 발했습니다. 1520년에 태어났는데요. 안타깝게도 만 10살이 되기도 전에 부모님을 모두 잃는 정말 큰 슬픔을 겪게 됩니다. 보통 아이 같았으면 좌절했을 텐데 이 어린 소녀는요, 오히려 놀라운 재능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글쎄, 만 10살 무렵에 서당에서 14명이나 되는 형들보다 먼저 글을 다 외워버려서 스승님을 깜짝 놀라게 했다는 일화가 있어요. 정말 비범하지 않나요? 부모님을 잃고 큰아버지 댁에서 더부살이를 했으니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보통 그 나이 때 아이들처럼 막 웃고 떠들 법도 한데 이후백은 상주로서의 도리를 결코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슬픔 속에서도 자기 본분을 지키려고 했던 이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아, 이 사람은 떡잎부터 달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이 일화는 정말 유명한데요. 한 번은 집안 어른이 어린 이후백에게 이거 마셔보렴 하고 단술을 권했대요. 근데 글쎄 정중히 거절하는 거예요. 비록 단술이지만 술주자가 붙었으니 상주된 몸으로 감히 마실 수 없습니다. 라고요. 와, 이 어린 나이에 이런 원칙과 소신이라니 그 자리에 있던 어른들이 다들 감탄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의 재능은 정말 숨기려야 숨길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불과 만 16살의 나이에 그가 지은 시와 글이 이미 수도인 한양의 문인들 사이에 쫙 퍼져서 화제가 될 정도였으니까요. 모두가 이후백이라는 이름을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자, 이렇게 재능 있는 젊은 학자였던 그가 이제는 아주 혼란스러운 정치 현실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과연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관직으로 가는 길도 아주 꾸준했습니다. 만 15세에 지방시험인 향시에서 장원을 차지하고요. 만 26세에는 1차 국가시험인 사마시에 합격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만 35세가 되던 해에 최고 시험인 문과에 급제하면서 드디어 조선의 관료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된 거죠. 하지만 그가 관직에 나설 무렵에 조선 정계는 정말 살얼음판 같았어요. 특히 그가 만 15세 때 일어난 을사사화. 이건 수많은 선비들이 목숨을 잃은 아주 끔찍한 정치 숙청이었거든요. 이런 시대에 관리가 된다는 건 정말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후백의 지혜가 빛을 발합니다. 그는 관직에 정식으로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꿰뚫어 본 거죠. 누가 진짜 인물이고 누가 썩은 권력자인지를요. 당시 하늘을 찌를 듯한 권세를 누리던 이기 같은 인물들, 을사사와의 공신들을 의도적으로 피했어요.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택한 겁니다. 이건 그냥 도덕적인 선택을 넘어서서 훗날 자기 뜻을 펼치기 위한 아주 현명한 생존 전략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선조 임금 시대가 되면서 그의 경력은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청렴과 강직함, 그 자체의 상징이 되죠. 청백리. 여러분, 이 단어의 무게가 느껴지시나요? 조선시대 관료가 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최고의 명예칭호입니다. 재물에 욕심 없고 부패와는 담을 쌓고 오직 백성과 나라를 위해 봉사한 인물에게만 주어지는 영광이었죠. 그리고 이후백 선생이 바로 이 청백리의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때 많은 관료들은 어땠을까요? 권력을 이용해서 친척들 자리 꽂아주고 재산을 불리고 소위 말하는 권력의 길을 걸었죠. 하지만 이후백은 묵묵히 원칙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길은 물론 가난하고 외로웠어요. 하지만 그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당시 부패한 관료 사회에 울리는 경종, 살아있는 증거였던 셈이죠. 이 일화는 그의 원칙이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한 번은 친척 한 분이 찾아와서 벼슬자리를 좀 부탁했대요. 그러자 이후백은 조용히 장부 하나를 꺼내 보여주는데 세상에 거기 이미 그 친척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안타깝게 말했답니다. 자네가 와서 청탁만 안 했더라면 벼슬을 얻었을 텐데.
참으로 안타깝네. 와, 공정함을 향한 신념이 정말 절대적이었던 거죠. 그의 이런 청렴한 삶은요, 당대의 대학자였던 율곡 이이의 한마디로 딱 요약이 됩니다. 지위는 정승급에 이르렀지만 사는 것은 가난한 선비와 같았다. 실제로 나라의 가장 높은 벼슬에 올랐는데도 그의 밥상은 늘 소박했고 방에는 불필요한 물건 하나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해요. 자, 이제 그의 마지막 여정과 그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만 55세에는 평안도 관철사로 부임해서 선정을 베풀어 백성들의 칭송을 한 몸에 받았고요. 그의 공로는 그가 죽은 뒤인 1590년에도 인정받아서 국가공신으로 추증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생각하는 건 바로 그의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는 화려한 관청이나 편안한 집이 아니라 조상의 묘를 돌보기 위해 떠난 그 길 위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휴가를 내서 함양으로 성묘를 갔다가 그곳에서 조용히 눈을 감은 거죠. 마지막 순간까지 효를 다하고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았던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삶 아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500년도 더 전의 한 인물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모두가 더 쉽고 편한 길을 갈 때 나만의 원칙을 지키면서 묵묵히 걸어가는 삶, 과연 그 삶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진흙 속에서 피어나 세상을 맑게 했던 그 푸른 연꽃처럼 이후백의 청렴하고 굳건했던 삶의 향기는 시대를 넘어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오래도록 남았으면 좋겠습니다.